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엊그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그런 이 취임식이죠. 이임식은 못했으니까요. 취임식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취임식 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썰썰하지 않았습니까? 통상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극소수의 인원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참여했던 그 자리에는 미국의 성조기가 대신하는, 그리고 2만 5천 명이 넘는 주방위군들이 워싱턴을 에워싸고 감싸서 하는 그 취임식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취임사의 핵심 내용이 바로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바로 치유와 통합 그리고 동맹, 이것을 이제 한 20여 분 동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고 할까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미국 우선주의를 그렇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두세 번씩 이렇게 외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 이것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잉 아메리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의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지도력은 더 낮아졌고, 세계는 미국을 더 이상 아주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질서가 아주 문란해졌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7일 날 선거전에 승리하고 나서도 얘기한 그 핵심 화두가 크게 보면은 치유와 화해 그리고 이제 등불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번 취임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거의 20만 명, 40만 명 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고 2,4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미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치유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취임식 하루 전날 링컨 기념관 앞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들을 기억하는 그런 치유의 행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이제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쟁점을 둘러싸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선거를 둘러싼 복종, 불복종,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미국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대외적인 문제인데, 대외적인 것이 바로 이 리더십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등불이 되겠다, 횃불이 되겠다 또는 등불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승리한 다음 날도 얘기를 했고, 며칠 전 취임식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아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통상 문제나 국제기구 문제로 가보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했고, FTA도 새로 개정을 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통제를 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 연장선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국제기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다 탈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 현실주의, 프린시플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기초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도 했고, WHO에서도 탈퇴를 했고,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도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시픽 뭐 파트너십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 CPTPP라고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도 태평양에 걸쳐서 이게 무역기구죠. 자유무역기구. 이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참여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탈퇴를 했죠. 유엔 인권이사에서도 탈퇴를 했죠. 그리고 WHO 여기서도 이제 탈퇴를 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실상 국제기구 하나를 새롭게 창설하고 만들고 이걸 컨센서스로 이루어서 간다는 것이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걸리는 건데요. 이거 허물어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껏 4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메리칸 리더십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다자주의를 해 나가겠다. 여러 국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갈등 문제를 풀어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기구들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계획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바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기후변화 협약 탈퇴한 거, 그거 바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WHO에서 탈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스탑 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멕시코하고 국경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이제 중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온 유학생들 이제 다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이 때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없앴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복권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나쁜 말로 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이런 정책들을 anything but 뭐 트럼프 ABT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다자주의 질서 속에서 인류 문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옳은 방향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관세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뭐 개별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환율 조작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맹 문제인데요. 동맹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문제는 사실상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의 적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서 동맹이 체결이 되고 동맹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이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이렇게 대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서 뭐 심지어 탈퇴하겠다고 위협도 했고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한국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뭐 3배, 5배씩 뭐 올려달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제대로 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이렇게 설설 흘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온 거죠. 이것이 이제 동맹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다릅니다. 전통적인 관점의 동맹관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토도 더욱더 강화하고 기존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크게 이 국제적인 그 문제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크게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크게 보면 뭐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외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인권, 가치의 문제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로지 뭐 인권 문제 같은 것은 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뭐 통상정책, 관세정책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만 문제도 있죠. 또 위구르 또 문제도 있죠. 티베트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시비를 이제 걸어 나갈 거고요. 군사 문제는 이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문제, 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주변국들과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아마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통상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관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환율 조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특정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 질서에 대해서 서로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 중국한테 이걸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가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원의원을 6년 했으니까 6, 6이 36 그리고 부통령을 8년 했으니까 뭐 44년 동안 워싱턴에 있으면서 사실상 인권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만큼 이렇게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과거에 역대 중국의 지도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도자들은 다 만나서 회담을 해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바이든 행정부를 책임지고 나갈 정부 강요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청문회 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죠.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참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정말 대중국 정책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헤인스 같은 D&I 국장이죠. D&I 국장 17개 정부기관을 다 담당하는 수장인데 이 사람도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6개월 내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죠. 미 재무부 장관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환율 조작 문제, 불법 자금 지원 문제, 그리고 중국 기업을 제외한 중국에 진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한 불평등한 그런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외 정책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뭐 하루 저녁에 뭐 17개 서명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흔적 지우기에 나섰는데 그만큼 정책이 다르다는 거죠. 단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이 같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더 아주 정교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과 중국의 부상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은 훨씬 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갈등 이것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한반도 정책인데요.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보면 뭐 한반도 문제가 있고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어떻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도 이제 동맹 문제를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껏 문제가 돼 왔던 그런 방위비 분담금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이 방위비를 그만큼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동맹국을 거의 갈취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작년도 초에 거의 뭐 합의됐던 상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털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의된 것을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13%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3%가 13억 불을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똑같은 숫자는 뭐 13이지만 우리는 이제 13%니까 1조 1739억 불, 9억 원이고 미국이 요구한 것은 1조 5918억 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 전반기 내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이 되어질 거고요. 뭐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단연간 1년 단위가 아니고 단연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통틀어서 이 주한미군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일본 미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합해가지고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재배치할 것인가 고민은 하겠지만 적어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뭐 1, 2년 또는 2, 3년 내에 당장 이루어질 그런 문제는 아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는 아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고 또 논의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분간 뭐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문제인데요. 북한과의 이제 관계는 핵심이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 비핵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 김정은을 만나긴 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해결은커녕 오히려 그런 독재자를 세계적인 지도자를 세계자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한 것밖에 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고 TV 토론할 때도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깡패라, 썩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깡패라고 얘기를 몇 번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그 인식이 그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미국 간의 그런 회담을 할 게 아니고 필요하면 중국과의 협력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이렇게 실무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뒤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이 핵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확인되면 그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핵화 회담은 당장 뭐 이루어질 그런 개연성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사실상 그 한 2, 3년 전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미국 간의 북한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이러한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셜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리고 지금의 그 CIA 국장으로 내정된 사람, 번서죠. CIA 국장 번서 이런 사람들이 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바이든 안보보좌관 이런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이란 핵 합의 모델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 막후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들로 얘기하면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북한 적용 문제에 대해서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는데 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바텀업 형식으로 어떤 그 비핵화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란 핵 합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란 핵 합의 모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은요, 핵을 동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북한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북한 핵의 동결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부 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과거에 북한은 이렇게 미국의 리더십 교체 시마다 사실상 전략적인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제8자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끝나고 난 뒤에 열병식을 통해서 북극성 5행이라고 하는 그런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걸 공개하긴 했지만 이것을 전략적 도발로 발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이러는 사이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좀 수행한다라고 하면 미국 간의 이런 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건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뭐 남북한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한 주변국,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회담과 같이 이렇게 남북한의 평화 프로세스를 같이 진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의 특사로 2분이나 만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 그리고 외교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바로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화롭게 이런 문제를 잘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바이든의 그 대외 정책관들이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첫 번째 나타날 것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은 지금 G7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 한국, 뉴질랜드, 인도, 이 세 나라를 포함해서 D10이라고, 데모크라시 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나라 10나라들로 구성된 그런 회담,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나토 국가를 더 포함을 시키고 해서 뭐 수십 개 국가들이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G7을 주최하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미 작년 5월 달에 D10이라고 하는 거, 데모크라시 10이죠.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청을 받았고 아마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문제에 우리 한국에 이제 참여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은 아닌데, 쿼드라고 얘기하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들로 해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을 이제 포함을 해서 쿼드 플러스로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이제 있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하웨이 장비를 이제 미국에서 다 철수시키고 유럽에서 철수시키고 호주도 철수하고 일본도 그러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클린 네트워크나 코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 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주변국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해 나가는지를 봐가면서 천천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 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더 나은 한미동맹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